출발 새아침. 지난 18일 열흘을 굶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고시텔을 뛰쳐나가 빵을 훔쳤던 현대판 장발장의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사고로 허리를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그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었고 월세는 4개월이나 밀렸습니다. 카드 대출로 빌려 쓴 수천만 원의 돈도 빚으로 남아있었고 유일한 혈육인 동생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고시텔에 살고 있는 신사라 주소지 증명이 안 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016년 418건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경미범죄 심사건 수가 지난해에는 1699건으로 4배 이상 늘었는데요. 빈곤에 시달리는 고령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자를 구제해 현대판 장발장 양산을 억제하고 범죄자 낙인을 방지하는 경미범죄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곤 하지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제도적 해결책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닙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은 벌써 자제분들이 다 학교 다 들어갔죠? 대학교. 네, 다 정시로 다 들어갔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교육부가 곧바로 화답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그 직후에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는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 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다음 주 중에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또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교육부는 사실은 정시 확대에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수용을 해서 정시 비율 이제 30% 이상으로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수용을 했고 이걸 대학에 지금 권고는 한 상태인데 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주요대 정시 비중 한 40% 정도로 네. 이제 확대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모아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뭐 벌써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국 정국에서 이 수시 입학 관련한 뭐 스펙 쌓기 등 이런 입시 비리 논란이 이제 불거지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 나온 지적이 이거 아닙니까? 이건 조국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제도의 문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한 건데요. But 정작 진보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는 정시 확대에 지금 가장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안 그래도 논평 내놨어요. 대통령이 입시제도의 한 유형까지 언급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집 풀이 위주 교육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40년대부터 대입시 제도가 마련이 됐다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평균 4년에 한 번씩 바뀐 거래요. 그런데 100년지 대계라는 말이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들은요, 이런 입시도 바뀌어도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다음에 또 바뀔 거니까. 그러게 말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타다 반대 집회가 열린다. 네. 이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이 오늘 오후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 대동제 집회를 개최를 한다 그럽니다. 네. 집회 신고 인원 10,000명, 그런데 주최 측은 한 15,000명 정도 참여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의도 일대 오늘 오후에 다니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타다 측이 지난 7일에 2020년까지 운영 차량 10,000대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그 직후에 국토부가 반대를 하고 나섰죠. 택시 업계도 반발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연말까지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택시 서울 개인 택시 조합 측에서는 이거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사회적인 협의 과정 그동안 있었는데 이런 걸 거부하고 이 고용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요. 오늘 집회에서 불법 여객 운송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몸집을 키우고 있는 곳은 카카오 모빌리티. 아, 그렇군요. 예, 택시 회사를 잇따라 인수를 하고 지금 택시 면허 100여 개를 보유한 또한 그 운수회사 인수도 추진 중이라 그럽니다. 예, 택시 승합차 호출 서비스도 곧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용객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네. 이래저래 이용료 요금만 오른다는 거죠. 택시업계 불만 달래느라고 택시비 인상했죠. 네. 예, 타다는 택시업계하고 시장 차별화 차원에서 지금 요금을 인상한다. 그렇죠. 다음 달부터 기본요금 800원 인상. 또 이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중형 택시 카카오 T블루 이런 걸 내놨잖아요. 네. 이거 역시 이용하려면 호출료 3,000원 또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정부가 혁신 운전대를 잡으니 요금만 비싸진다. 아, 그렇군요.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려는 말인지 참 답답합니다. 제발 싸우지들 마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네. 뭐 이미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에 청구를 했죠.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오전 10시부터 10시 한 반 정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일단 전면 부인 중인 상태고요. 그래서 범죄 혐의 공방과 더불어서 또 건강 상태도 또 이렇게 이야기가 또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이 최근에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들을 검찰에 제출하긴 했대요. 네. 그런데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청구를 했다는 거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영장 전담 판사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영장 전담 판사의 지금 이념 성향도 계속 논란이잖아요. 이번에 심사할 그 송경호 판사께서는 뭐 그런 성향이 별로 없는 그래서 법리 중심의 판단을 내리는 판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서초동과 여의도 집회를 주도해온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늘 밤 9시부터 영장 기각 소식이 나올 때까지 이 긴급 촛불 집회를 서초동에서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수처 이퀄 이 조국 구하기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안 그래도 현수막을 내걸었더라고요. 네.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서두르는 건 조국 수사를 윤석열 검찰로부터 뺏어오겠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집회를 열면 마치 공수처 설치가 곧 정경심 구하기냐 이런 논란이 더 유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정경심 구하기나 뭐 공수처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쨌든 집회를 계속 한다는 얘기이긴 하네요. 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박희원입니다. 1년에 4계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라디오 청취율 조사도 1년에 4번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 그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나이와 사는 지역, 출퇴근 교통수단까지 너무 세세하게 물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이후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란 질문엔 꼭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답해주세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난 여름 우리 영공과 방공 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해서 논란이 되었던 러시아 군용기가 또다시 선을 넘었다. 이게 지금 3개월 만의 일인 것 같아요. 네,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양국 간 협상이 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오늘까지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또 우리를 더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걱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계속 돈만 쓰라는 얘기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은 사실은 상당히 젠틀맨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는데. 당황스럽네요. 아, 그래요?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예, 제가 우리 그 초대 손님들 중에서 가장 인정하는 젠틀맨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오늘. 러시아 전투기 6대가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뭐 전폭기, 전투기 그리고 정찰기가 우리의 방공 식별 구역을 네. 이번에는 상당히 우리의 동해, 남해, 서해 쪽까지 들어와서 네. 한국을 포위하다시피 이렇게 비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물론 러시아는 그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한국전쟁 때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항공기가 한국 번역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갖다 경고하고 돌려보내기 위해서 했고 뭐 한국, 일본 등은 인정해 왔지만 과거에 소련이나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국과 같은 경우는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을 그으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과거와 입장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러시아만큼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서 비행하지는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에 손상됐던 국력을 좀 만회하고 그러면서 아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해당 국가가 자의적으로 구획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입니다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인정 안 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이 없어요? 예,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러시아 쪽은 아무데나 가도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국제법적으로 뭐 어떻게 권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다만 군사적 신뢰구축 측면에서는 서로 존중해서 네. 과거에 러시아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신뢰구축보다는 자신들의 영향력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좀 예의를 사실은 지켜왔는데 이제는 예의가 필요 없다. 우리 신뢰를 추구하겠다 이거 같은데요. 러시아의 의도가 그렇다면 이거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막아야죠. 일단 외교적으로 뭐 어제도 러시아 관계자 우리가 외무부에서 초치해가지고서는 네. 항의를 했고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근접 비행을 하면서 우리도 러시아의 군용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같이 행사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점을 네. 알려야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보이면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이 아마 한국하고 러시아 간에 뭐 무슨 날인 것 같은데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오늘을 겨냥해서? 예,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뭐 한러 간의 군사 협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것을 앞두고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원칙,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라는 기조를 이어가겠다. 한국도 그거를 수용해라. 이런 취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정말 각성을 촉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위비 협상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뭐 미국에서는 뭐 50억 달러, 우리한테 6조 가까운 금액을 일단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올해가 1조 389억 이니까 뭐 거의 뭐 5배, 6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는 그게 미국의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블러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게 불려놓고 실질적으로는 어느 중간선을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너무 미국이 부르는 금액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우리는 기준이 얼마? 1조 389억을 그렇죠.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뭐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뭐 공정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주면 된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민법에 보면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이런 그 일반적인 그 신의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신의 성실 원칙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이 방위비 분담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 좋은 일 하는데 미국이 돈 쓴다. 이런 시각이 맞아요? 틀리죠. 틀리죠. 동맹이라는 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맺는 거죠. 그렇죠. 냉전기에 한국이 힘이 없을 때 미국이 왜 동맹을 맺었겠습니까? 그때는 공산주의의 확장이라는 것을 미국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을 도와서 어쨌든 공산주의를 막아보자 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필요하고 또 이제 한국이 과거의 한국이 아니죠. 세계 12위권의 그렇죠.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동맹 파트너로서 아주 매력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은 지금 미국의 협상 전술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동맹국들의 부담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맹을 상호 존중하고 동맹의 역할을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좀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 미 대사관은 침입하다가 이제 경찰하고 좀 분쟁도 있었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항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상당히 옳지라는 촉구라는 표현까지 해서 공간 네. 잘 보호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 시청자, 청취자분들의 생각과 이 외교관계의 그런 일반적인 관념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은 이게 공간 보호 같은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존재해요. 네. 과거부터 국제관계가 안 좋을 때 다른 나라 공간들이 공격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조약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자신들의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대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안에 물리적으로는 있긴 하지만 미국 영토거든요. 그 외교적으로. 미국 영토는 아니고 네. 법적인 보장을 하는 거죠. 보장을 해주는. 예. 근데 이게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대진연에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건데 또 이 학생들의 주장은 또 이거더라고요. 담을 넘는데 물론 이제 경호도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뒤에서 여학생을 막 껴안는다든가 성희롱이 또 있었다,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런 건 저는 확인은 못했는데. 예. 예, 어쨌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사관 침입한 게 또 14개월 만에 두 번째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꾸 하면은 오히려 이 양국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공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자꾸 뚫리다 보면은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못하면은 결국 그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된다거나 국내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되면은 안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목적이나 주장이 좋아도 수단이 불법적이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이 벌어지는 것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가 아직 북한하고 냉전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백마타고 대내선전을 강화하기도 해서 백마타 왕자님이 참 이상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자력갱생을 대놓고 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예,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의 그런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독자 노선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근 들어서 뭐 말씀하신 그 백두산 방문도 그렇고 인근의 공업지역 방문한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북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는데요. 뭐 오늘 노동신문에는 금강산에 가서 또 역시 그 현대아산이 운영해왔던 시설들에 대해서 흉물스럽다는 이야기 인식을 제기하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개발해서 3, 4단계로 개발한다. 그 남에게 의존하는 선임자들의 정책은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피력했는데 그것도 큰 맥락에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그런 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금강산 얘기하시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 싹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한하고 사이가 좋아야지만 이 금강산 개발이 가능한 이것도 잘못됐고 우리는 남한의 동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금강산에 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예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다 있습니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일단 화가 난 거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은 북한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네. 그것이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부와 그리고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이 상당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했고 북한에게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남겨준 그런 사업인데 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뭐 사진을 보니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대동했더라고요. 그거는 네. 메시지를 한국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도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당국에서는 현대아산을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재개되더라도.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보고를 위에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북한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미 2000년에 합의하기를 30년에서 50년 동안 네. 이러한 금강산 개발의 개발권과 운영권 그리고 관련 SOC 건설권을 현대아산에 부여했거든요. 그런 약속은 지켜나가면서 북한도 이러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더 국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과거의 약속을 깨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약속 안 지키는 거에 최대 피해자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50년 동안 그 개발을 잘 보장했기 때문에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이 그때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자마자 봉쇄가 돼가지고요. 한 번도 못 써먹고 완전 망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잘 듣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무인도 한박도 영토 논란 이게 도마에 올랐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문제 제기는 이 한박도라는 것이 NLL 남쪽에 위치하는데 북한이 네. 관리하고 있다 해서 문제가 시작됐고, 근데 들여다보니까 북한이 최근 들어서 군사시설을 갖다가 거기다가 운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국회라든가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관리 주체가 상당히 모호하더라고요. 한때는 또 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한 위도를 갖다가 따져보니까 NLL 북방에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남북 간의 뭐 신뢰 구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거기에 군사 시설을 졌다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아까 신의성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행동이고 또 군사 시설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대화로나 또는 일방적인 메시지라도 북측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것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적극 대응하겠다 이제 국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정부의 기조와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군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을 지지합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고려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외교적 노력은 해야겠죠. 근데 북한은 좀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언제는 막 동지라 그러면서 좋아하다가 또 언제는 막 공격할 것처럼 그러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까? 예, 약간 북한의 스타일이 과거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새삼스럽진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인 신뢰 구축이라든가 북핵 폐기, 비핵화 문제와 별개로 해서 남북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국제 관계 같이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고 하는 그러한 관행이 정착될 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5분 능선을 넘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그 기조는 평화,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이런 거였잖아요. 이번 정부의 통일 안보 정책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원래 약간 학점을 낼 때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그런데 이 외교 관계는요, 전 늘 말하는 게 어느 한 시점으로 잘라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네. 현 시점으로 잘라서 보면은 성적은 상당히 짜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몇 점이요?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주려고. 예. 그렇지만 긴 안목에서 다시 만회할 수가 있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 낙제점인 것 같은데 좀 올려볼까요, 우리가? 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사회주도 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네, 5년 임기 중에서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번째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어제 공정이라는 단어가 27번 등장을 했고요. 29번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만 박수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살얼음판인 여의도의 기운이 냉랭하게 느껴진 정말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야당 의원들 어떤 태도였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들었는지 한번 자유한국당의 유기진 의원 연결해서 그 자유한국당 당내 문제까지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유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어제 시정연설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 평가가 야당에서는 야유까지 하고 또 뭐 X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뭐 왜 야당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그 지난번에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그 임명을 굳이 강행을 해서 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 것도 대통령인데 그런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 책임인정 고사하고 최소한 유감 표현도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 국민들이 이 말에 공감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겠죠. 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민생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하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이 소득 주도 성장 실험 때문에 우리 국민들 경제가 활력이 떨어지면서 이 계층 간 소득 분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못 사는 사람이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상황. 통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했는데 하위 20%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작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분기 동안 연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 사정이 어려운 고용주 아예 일자리를 줄였기 때문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런데도 뭐 그건 아예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대통령이 사과는 하지 않고 통합이 안 된다면서 남탓만 하더라. 이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였네요. 그렇죠. 경제도 어떻게 많은 통계 중에 그 유리한 통계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번 수출이 지난 7월에는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해서 네네. 9개월째 수출은 감소. 또 수출을 80% 담당하는 10대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시정연설은 결과적으로는 내년 예산안 관련된 연설이었을 텐데 그게 9.3%인가 올랐지 않습니까? 슈퍼 예산안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확장 예산을 하겠다면서 이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이런 국가 주도 경제를 이끌겠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빚을 내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지출이 513조 5천억 수입이 482조에서 이것만 봐도 바로 30조 정도가 많은 적자 예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 결국 부채가 늘어나서 나중에 재정 건전성 빨간불이 켜질 것이 명백한데 이것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게 만일에
빅더미에 이제 앉으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후손에 물려줘야 되는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인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더 퍼주기를 할 건지 10.3% 증가한 남북협력기금 1조 2,200원도 이렇게 편성을 해뒀는데 이렇게 대북 퍼주기에 열중하면서 도대체 이거 경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아이고, 비가 자주 오면 적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30조 정도 많은 그런 적재 예산을 편성하면 당장 그 돈을 어디서 줘달랍니까? 빚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또 어저께 이제 좀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 법안 얘기를 하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일부가 X자를 그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니 한국당도 20년 넘게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우선 의원님께서도 X자를 그리셨어요? X자뿐만 아니라 함성도 같이 했고요. 야유도 같이 하셨고. 그렇죠. 청년 고용률이 네.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헤리티 재단이 최근에 한 논평을 보면 네. 한국 청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진보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5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9.9%인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이 2년 전보다 높아졌고 취준생과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는 청년 실업률 23%까지 치솟는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업률이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로 64세 이상의 사람들이 재취업한 데 따른 것으로서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헤리티 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달나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하신 공수처 이거 아니 경제 주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공수처입니까? 공수처는 이게 입법, 사법, 행정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 법무부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여기 기관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탄핵 외에는 다른 민주적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든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든 말든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를 해서 사람을 구속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건데 이게 내로남불 정권 조국 사태로 그 민낯을 드러냈는데 이걸 그대로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달나라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 지금 여야 사당이 만약에 이 국회 선진화 법안에 대해서 공조를 이어가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이든 검찰 개혁이든 반대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까 참 한국당이 20년 동안 찬성을 했다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 이 거짓 뉴스인데 우리 자유한국당도 또 전신인 새누리당도 공수처 설치를 당초에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한 건이 발의된 게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13분의 의원 중에 2분은 또 다른 당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은 추진한 적은 없고 이나마 이것도 폐기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여야 사당이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묶여있는 한마디로 선거법과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하고 같이 해서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처리 순서에 대해서 어느 당은 선거법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어느 당은 또 이 공수처법의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그 다른 내용의 법안도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마차를 타고 있는 경우이고 그 마차가 목적지도 다르고 중간에 경유지도 달라가지고 같은 시점에 일사불란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표결로 가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출발이 안 되니까.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정당이 있고, 또 이걸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순서 처리도 지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로 표결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승민 의원이 이제 한국당하고 자꾸 뭔가 좀 해보려고 하시는 듯한 뉘앙스인데 탄핵의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러면서 보수 통합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난번에 처음에 말한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진 거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보수 통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마당인데, 네. 보수 통합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네. 이게 그 다른 게 해서, 혹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야구로 비춰지는 그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번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그 패트 관련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한테 공천 가산점 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관련 의원들이 60분이나 되는데 만약에 가산점을 주게 되면 뭐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까? 원내대표가 그 공천을 하는 그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적 수사로, 근데 다만 당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그 공과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원내대표 얘기는 황교안 대표하고도 이미 얘기가 다 됐다 이러던데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법을 위반한 건데 공천 가산점 준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있다. 아닌지는 그 사회자께서 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그 발단이 된 배경에는 그 사정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경과를 지켜가야 되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잘못했네요. 네. 그리고요. 네. 그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지속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장애 집회 이번 주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주는 그 금요일에 네. 그 다른 단체에서 아마 크게 장애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